한국의 살인사건 135회입니다. 광주 임산부 살인사건 또는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이죠. 이건 광주 임산부 살인사건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드들강이 워낙 또 그 관련 광주하고 나주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그런데 드들강이 또 워낙 많다 보니까 드들강 사건만 해도 벌써 몇 건 있죠. 그죠? 네. 우리가 몇 건 했잖아요. 네. 이 사건 2007년도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예. 6월 19일 날 이게 전남 나주 소방서입니다. 예. 나주 소방서 119에 신고 전화가 하나 와요. 예, 예. 저 낚시꾼인데요. 여기 나주 드들강인데요. 네. 거기 차가 한 대가 빠져 있어요. 내가 강에다가 그물 치다가 봤는데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119에서 받자마자 이거 차 사고 나고 빠진 거네 강에. 그러니까 바로 119가 또 경찰에 연락을 해가지고 동시에 출동을 해요 현장으로. 그런데 이 전화를 걸은 사람이 정확하게 그 드들강이 얼마나 커요. 네. 어느 줄기 어느 지점인지를 정확하게 말 안 하고 그냥 차 한 대 빠졌다고 끊어버리니까 애를 먹은 겁니다. 수색하느라고. 워낙 그 광범위 하니까. 그 정확한 위치 말 안 해주니까 거기 뭐 찾다가 수색하다 실패했어요. 네. 예, 못 찾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막 이거 답답했겠죠 그때. 네. 분명히 빠졌다고 신고 전화가 왔는데, 근데 다음 날 또 예. 똑같은 사람이 전화를 합니다. 목소리가 같더래요. 네. 제가 위치 알려드릴게요라고 하면서 그 차가 물에 빠진 구체적인 그 장소를 얘기를 해줬대요, 위치를. 그러니까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이래요. 아마 그 119 전화 받으시는 분도 내가 생각할 때는 같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저께 전화 받았던 분이 그대로 받은 것 같아. 네. 아침 일찍 온 것 같아요. 교대 직전에. 그런 것 같아요. 어제 119 신고했던 분이죠? 그렇지 않아도 수색하느라 못 찾았잖아. 그러니까 119 신고했던 분이죠? 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우리가 수색 다 했는데 우리가 발견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제가 알려드린 장소에서요. 그 다리 쪽 뒤지시는 게 아니에요. 다리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리 쪽 말고 다리에서 한참 더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보면은 겹치는 갈라지는 길이 있는데 그쪽에서 한 100m 정도를 더 가야 돼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그럼 네. 위치는 이제 제대로 받은 거야. 네. 근데 저기 신고하신 분 선생님 성함 어떻게 되세요? 뚝 끊어버려요. 뚝 끊었어요. 그러니까 위치만 알려주고 뚝 끊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고하고 저 인적사항 말하기 싫은데요. 이런 분들 꽤 있어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은 뭐 선생님 성함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어봤는데 그냥 전화 일방적으로 끊은 건 큰 의심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그거 없이 일단은 재수색할 수 있잖아요. 네. 위치 제대로 알려줬으니까 재수색했죠. 네. 아마 이게 15도 이렇게 경사가 되는 좁은 비탈길 있는 쪽이었나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약간 네. 저 경사가 있나 봐요. 비탈길이에요. 그러니까 강 쪽이라도 약간 그렇게 비탈길. 근데 좁은 네. 비탈길이래요. 예. 거기서 나무 같은 경우도 주변에 많고요. 또 잡초가 무성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가로등은 없겠죠. 네. 그런 한적한 곳에. 또 인적도 거의 당연히 없대요. 없겠죠. 뭐 그거야. 네. 그 현장에 가려면 그 포장도로 우측으로 난 비포장도로 샛길인가 봐요. 포장도로를 타고 가다가 오른쪽부터는 비포장도로인데 일로 빠져나가야 되는구나. 네. 비포장 새길을 빠져나가서 또 10m를 내려가야 된다면서요. 10m를 내려가가지고 다시 왼쪽으로 또 틀어야 된대요. 90도를 이게 딱 그러니까 틀어야 된다. 이렇게 가다가 포장도로를 타고 가다가 가다가 새길이 오른쪽으로 나오고. 비포장도로를 따라서 갔다가 경사 10도 정도 되는데 쭉 내려가서 거기서 또 좌회전을 해서 또 좌측으로 저 좌회전해서 90도를 또 꺾어야 된대요. 이게 뭐 복잡하죠? 네. 근데 차는 지금 찾았죠? 네, 말할 때도 좀 복잡한데요. 강물에서 아마 그 승용차를 발견을 해서 꺼냈나 봐요. 네. 근데 거기 운전석에 20대 여성이 그 익사한 채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찾아가가지고 차는 발견했어요. 차 인양했겠죠? 네. 차 인양할 때까지만 해도 시신이 있는 건 생각 못 한 거예요. 네. 딱 꺼냈는데 26살 먹은 김 씨인데 그분이 익사한 채 발견이 됐는데 가장 충격스러운 게 뭐냐면 이 여성의 뱃속에는 5개월 된 태아 임신한 상태에 있었던 그 임산부였던 겁니다. 네.
예. 이 신혼확인이야 이제 금방 할 수 있겠죠 이거야 볼 것도 없이. 네. 숨진 여성은요 일주일 전에 이미 가출 신고가 돼 있었던 여성이었습니다. 26살 김 씨. 네. 남편 임신했으니까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남편이 있는데요. 동갑내기 남편 같은 경우는 아내가 운전 연습을 하러 나갔다가 그 다음부터 소식이 끊겼다. 그래서 가출 신고했다. 네, 가출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경찰이 좀 이상했겠죠 이거. 네, 저 같아도 의심을 할 것 같아요. 의심은 품었지만 뭐 증거 같은 게 없으니까. 네. 근데 제 이제 이게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강이 흐르다 보니까 현장 보존 안 되죠. 네. 그죠? 거기다가 거기 CCTV 당연히 없죠. 그때 당시는 07년도인데다가 외적에 인적이 드문 곳이었고요. 또 목격자 당연히 없겠죠. 그 시간대에 그 목격자 있겠어요? 네. 그렇지만 그때는 나주경찰서 형사였어요. 나주경찰서 형사였는데 의심은 했습니다. 왜 의심을 했냐면 남편이 운전 연습하러 간다고 아내가 나가서 소식이 끊겼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가 운전 연습할 수 있는 장소예요? 초보자가? 아니 거기 저 큰 도로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네, 거기가 뭐 새길까지 가고 그다음 또 돌고 꺾어서 꺾고 난리를 치잖아요. 비탈길이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한적한데 여자 혼자 가서 운전합니까? 그 야밤에?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운전 연습할 장소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도 경사 좁은 길이고요. 나무, 잡초, 무성하고 사람도 그 인적도 드물고 이런 데서 초보 운전자가 연습 장소로서 이게 적절할까? 형사라면 이건 당연히 의심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일단은 차량의 상태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아니 그 전에 이제 또 늦은 시간대에 여성이 무서워서라도 그 혼자 갈 때 아니라는 것도 그렇죠. 네. 인식을 해야 되고 코스 자체가 난해하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형사 입장에서는 이건 이상한 거예요. 차량 흔적합시다. 예. 네. 보다 보니까 일단은 차량이 보면은 이게 어떤 상태였는지 차량을 통해서 그 전후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빠진 이유를 차지하지. 네. 그렇다면 어디서 충돌을 해가지고 뭐 빠졌나? 아니 만약에 운전 부주의로 비탈길을 굴러서 탕탕탕탕 가서 빠졌다고 하더라도 차 자체에는 흔적 남아요. 네. 뭐 브레이크를 잡았던 흔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우리가 강에 안 빠지기 위해서 어디라도 부딪히잖아요. 그럼 추돌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앞뒤 창문이 3분의 1씩 열려 있네요. 3분의 1씩 열려 있다는 얘기는 막말로 강물에 빠지면 물이 차가지고 차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인 거예요. 운전을 할 때 이게 다 창문을 밤에 네. 여자 혼자서 그 으슥한 데를 운전하면서 창문을 열어놓는다? 근데 교수님 좋아요. 거기까지 다 괜찮아요. 그럼 야간에 운전을 했으면 전조등 켜져 있고 어플이에요, 근데. 그 야간에 이제 차를 건져갖고 전조등이 켜져 있는지 여부를 봤더니 꺼져 있는 상태야? 그럼 불도 안 켜고 운전했다는 얘기예요? 23시경인데? 그런데다가 이상하죠? 더 황당한 건 기어가 중립입니다. 키는 꽂혀 있죠? 네. 키는 꽂혀 있는 상태인데 기어가 중립이다? 빠질 때 그러면 뭐 하느라고 기어 중립 상태에 놨을까? 그 다음에 안전벨트도 안 했네요? 예? 탈출을 시도한 흔적 자체도 없어요? 그런데 가방이라든지 이런 도장, 뭐 작은 물건 같은 건 그대로 다 있어요. 이거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운행 중에 교통사고로 보기엔 무리가 있어요. 저는 제일 걸리는 게 기어 중립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전조등하고. 이거 형사라면 나주경찰서 형사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의심을 했나 봐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자료를 엄청 꼼꼼하게 다 수집을 했다고 그래요. 자료를. 근데 이게 그렇다면 타살이라고 한다면 타살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이게 또 명확한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심증은 150%였다고 본인이 얘기했대. 나주 형사가. 근데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지 이거 하는데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일단 교통사고 변사 처리한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아마 교통사고 처리반으로 왔을까요, 교수님? 그렇죠. 교통사고 변사 처리. 이제 그 수색을 해서 발견해가지고 사람 죽은 거 해서 변사 처리는 일반 형사과에서 하잖아요. 네. 일반 형사에서 아마 이건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교통사고 뭐 그걸로 또 따로 보고는 하더라도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형사 입장에서는 아마 이 담당 형사 마음속에 늘 찜찜했을 거예요. 가슴속에 뭔가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공식이 안 맞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또 이게 누구에 의해서 타살됐다는 어떤 그 단정할 수도 없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증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의심은 백날에도 소용없어요. 그 의심을 뒷받침하는 요만한 그 팩트 하나라도 그게 발견이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더 이상의 그 결정적으로 뭔가 밀어붙이지 못할 만한 것들이 그러니까. 보고서가 뒤에 이제 나중에 형사 입장에서는 이걸 밀어붙이기가 좀 어려운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뒤에 가서 이제 한번 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남편은요, 사건이 이제 종결되자마자 네. 네, 아마 그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놨는데 아내가 사망하기 전에 네, 벌써 세 곳에다가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근데 이게 전부 합치면 아내가 사고로 죽고 나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총 4억 4천만 원이에요. 뭐 이렇게 세 개 정도 그- 들었으면은 예. 가능한 금액이고 또 보험 수익자 같은 경우 또 남편인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히 보험 수익자 남편으로 드러났죠.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신청했던 것 같아. 근데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험은 신청하는 순간 그 기수예요. 근데 이제 보험사에서 딱 보니까 이거 의심스러운 거예요. 보험사들이 더 꼼꼼하거든요. 지들 돈 나가기 때문에. 보험사 두 곳에서 네. 이거 보험 범죄 의혹이 있다. 아무리 봐도 그냥 일반 교통사고 아닌 것 같다. 이 형사도 찜찜해 하던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보험사에서도 당연히 보험 범죄 의혹이 있다 그러면서 경찰에다 수사 의뢰를 내요. 예. 저도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제가 교통사고 가해자긴 했거든요. 근데 그 고속도로 안전이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서 제가 박았는데 그 사람들 4명이 다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보험회사 쪽에서도 저도 이게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고 해서 저한테 의뢰를 하겠냐고 했는데 나중에 어쨌든 이 사람들이 다 일단 직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전략 없으면 뭐. 네, 근데 여기서는 좀 의심이 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아까 말한 것들이잖아. 남편이 조폭인데다가 그 보험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이거 보험 사기 전과가 있는 조폭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차량에 추돌 흔적 없는 거 전조등 네. 꺼져 있는 거 이것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거기도 그쵸. 보험사에서도 이상하다. 그리고 더 알아봤어요. 이 남편이 돈이 필요한 이유를 한번 찾아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 보험사에서 더 수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채 갖고 아주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었대요. 이 사람이 저 휴대폰 내리자마자 말아먹었대요. 남편이.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4억 4천 받을 수 있게끔 감당하기가 어려운 매달 불입하기가 어려운 보험료를 냈다는 거예요. 내가 사채 빚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보험을 해약하는 게 아니라 꼬박꼬박 들고 있었다. 아니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보험료가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4억 4천 받으려면.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이제 형사가 또 이제 이제 저 보험사에서 알아보니까 주변에서 남편 의심된다는 얘기가 많았었대요. 네. 이거 빚 갚으려고 사고 가장할 가능성이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돌았다는 거예요. 아마 무슨 큰 사건이 나면요. 주변에서 제 4억 4천 마누라 교통사고 나서 죽었는데 4억 4천 받는데 갑자기 부자 됐어 마누라 죽고 뭐 이런 얘기들이 들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보험사가 가장 의심한 거 나오죠. 네. 특약입니다. 특약. 우리가 그때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네. 네. 일단 특약을 걸어놨어요? 네, 꼼꼼하게 봐야 된다고 하셨었는데 그 아내 이름으로 든 1억짜리 자동차 보험의 한도를 1억짜리였잖아요. 네, 그걸 2억으로 높였네요. 네, 2억. 따블이네. 네, 높여놓습니다. 어. 그리고 본인도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도 본인이 사망하면은 2억이 나오도록 특약을 또 설정을 해놨대요. 참 특약 많이 걸었네. 그러니까 아내가 운전을 하게 되면 2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더욱이 그때 이거 한번 다룬 적이 했습니다. 있었죠. 네. 휴일에 사망하면 1억 추가되는 특약. 근데 아내가 사망한 날짜는 6월 6일이잖아요. 현충일. 아, 휴일이네요. 휴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등등으로 봐서 이제 보험사에서는 이거 남편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의뢰했던 거예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떨어지는 어떤 증거가 안 나타나니까. 그 의심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안 나타나니까 이 사건은 보류돼 버렸어요. 딜레이 돼 버렸어요. 그냥 흐물흐물 넘어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 잘못한 겁니다. 수사. 네, 이때 바짝 붙었어야지 맞아요. 맞아요. 잘못된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4년이 흘렀어요. 4년.
네, 2011년 7월이 됩니다. 지금 나주서에서 근무하던 형사가 광주로. 4년이 흐른 다음에 광주 서부서로 온 거예요. 네. 근데 그 서부서에서 뭐를 수사했냐면 조폭 수사했어요. 조폭을 수사해갖고 조폭 새끼들 명단을 쫙 이제 뽑아서 막 조사를 하면서 넘기다 보니까 낯익은 이름이 하나 나와. 네. 아주 낯익은 이름이. 그 확인해봤더니 아차 이게 옛날에 내가 4년 전에 나주경찰서 근무할 때 내가 그때 그렇게 의심하던 그 교통사고 그 여성 죽었던 교통사고 그때 남편 가출 신고했던 남편 이름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시기 조폭이었네. 이거 조폭이네. 그래서 보험회사에다 재확인을 해요. 이제 이 형사가 이때부터 이거 개인 형사 활동으로 시작된 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안에 뭔가 찝찝함이 계속 있었던 남아 거예요. 있었던 거죠. 근데 뭔가 이 조폭의 이름 딱 봤는데 그때 찝찝함이 남아 있던 용의자였어요. 이건 뭔가 하늘에 계신가 보다. 나 이거 다시 해봐야겠다. 다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원점 수사를 다시 합니다. 그때 맞아 신고 전화가 있었지. 거기 사실 우리가 112 신고 전화, 119 신고 전화도 다 목록을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112 그 신고 전화부터 다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맞아요. 마음속에 찝찝한 게 다 남아 있어요. 평생에 아마 그게 응어리처럼 남아 있을 거예요. 형사라면. 분명히 그때 150%라고 할 때 본인이 저 새끼 남편이 범인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증거가 없어 못했단 말이야.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나주에서 이제 광주 서부서로 온 거야. 조폭 전담반이었던 것 같아요. 명단을 봤는데 그 남편 이름이 나오니까 이 조폭 새끼 이거 다시 한번 수사해봐야겠다. 그 전 사건. 그래서 보험사에다가 연락해가지고 보험금 타갔는 거 그런 거 확인했어요. 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키가 되는 거는 그때 신고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 왜? 처음에는 말도 안 하고 끊었잖아. 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위치 얘기해주고 그래도 인적사항 물어볼 때 또 끊었잖아. 야 이게 좀 찝찝했던 거예요. 그리고 보안과 관련된 살인은 피해자의 사망이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피해자를 사망한 채 현장에 두거나 아니면 사망을 떠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발견을 용이하게 하는 상태로 두는 게 바로 보험 살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흘러갈 뻔했는데 전화까지 해가지고 신고 전화를 한 게 있다라는 게 거기서 착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김유희 프로파일러 정확한 얘기했어. 이게 물에 빠졌지. 네.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빨리 찾아야지 사망 사건이 되고 내 보험 탈 거 아니야. 네. 근데 경찰이 119하고 못 찾아. 그러니까 그 다음날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줘. 빨리 가서 찾으라고. 그 찾으라는 얘기야. 찾아서 시신이 발견되지 내가 보험금 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형사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야 요거 2번에 걸쳐서 위치만 알려주고 인적사항 말 안 하고 끊었다면 요거 신고한 사람 요거 찾아야겠다. 요 사람이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연관된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보험사에서 보험금 타갔는지 여부는 확인했고 일부 타갔어. 그러니까 요거 신고자 찾아야 되겠다. 네. 신고자를 한번 찾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하기 시작한 게 신고자 찾기 이제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땄어요. 119 들어온 그 목소리 녹음본을 따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남편의 주변 혹은 피해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녹음. 아는 사람 혹시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신고자 목소리를 어떤 사람이 딱 듣더니 땡땡땡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편하고 아주 오랜 15년 지기야. 이 전화한 목소리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거 누구누구 목소리 같은데요? 하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럼 누구누구라는 사람을 찾았어요. 네. 그 찾아서 확인해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고자하고 그 죽은 그 사망자 남편 있잖아요. 조폭. 그 사람하고 둘이 15년 지기예요. 교도소에서 서로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이제 형사가 딱 재미겠죠. 이상한 거지. 이때부터 싸지. 왜 전화하셨어요? 그날. 이제 좋은 거지 이제. 네. 그랬더니 제가요 그 남편으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제가 전화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부탁받아가지고 전 전화한 거고 거기 뭐 시신이 있거나 거기 뭐 사고 난지 저는 몰랐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나는 그거 그냥 그 신고해달라고 그래서 자빠졌다고 신고하라고 그 대리로 해달라고 그래서 해준 것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저희가 설명하기 좀 이 새끼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경찰은
신고자 목소리하고 이제 그 찾은 사람, 그 사람 목소리 이제 그 녹음해가지고 국과수에 의뢰해서 일치하는지 봐야지. 네. 그렇죠? 맞아요. 그거는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이 돼야지. 확인이 네. 돼야 돼요. 물론 뭐 부탁받고 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지만 맞아요. 그래도 신고자 목소리하고 지금 목소리 딴 거하고 같은 목소리인지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재판 갔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완전히 사건 뒤집혀 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과수에 의뢰했더니 일치하는 거 맞아요. 네. 그럼 그놈의 신고한 명백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치하는지 여부를 보낸 거잖아요, 국과수로. 네. 근데 국과수에서 그 목소리 일치하는지 여부를 들으려면 크게 확대하겠죠. 네. 그 과정에서 골 때리는 사실이 하나 발견되는 겁니다. 야, 이 사건의 반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잡음이 조금 들립니다. 옆에서 주변에. 그래서 네. 그걸 확대해 봤더니 옆에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 게 들려요. 포착이 돼요. 야, 떨지 마. 그 신고하는 신고자 옆에 누군가가 옆에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작은 소리로 얘기하는 게 거기 녹음이 된 거야. 그냥 일반적으로 들으면 안 되는데 국과수에서 목소리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그건 얼마나 크게 확대해서 듣겠어. 그거 봤더니 이렇게 나와 옆에서 어떤 누군가가 신고자한테 떨지 마. 겁먹지 마. 야, 화순 쪽 새길로 간다고 그래야지. 이런 지시하는 작은 목소리가 옆에 섞여 있네. 네. 근데 그러면 그 작은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굴까?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게 그 목소리 남편이 남편. 이건 여기서 게임 끝난 거죠. 네. 사실은. 아마 성분 분석을 해서 아마 남편인 걸 또 특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얘기를 했겠죠. 너 옆에서 남편이 지시하는 거 다 들리는데 거짓말하지 말고 이제 솔직히 얘기해. 그 신고자가 양 씨거든요. 양 씨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성 얘기할게요. 양 씨인데 이제 얘기해. 제대로 얘기해라. 그랬더니 아니 그 땡땡이 남편이 차를 빠뜨리는데 대신 신고해주겠다 그럼 나한테 보험금 일부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보험 사기에 개입된 건 지가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네. 남편이 그 자기한테 시킨 그 남편 그 남자가 나 차 빠뜨렸는데 야 네가 대신 신고 좀 해. 그럼 내가 보험금 다 가지고 일부 줄게. 이렇게 제의를 해서 내가 했다. 그 다음에 이후에 그 사건 나고 나서 그 이후에 나한테 너 목소리 이 새끼야 변형 수술하라고 강요를 했다 나한테. 그리고 자기가 시킨 거 이런 사실을 누구한테 말하면 니네 가족들 다 몰살시킨다고 협박까지 했다. 조폭이니까. 그렇다면 이건 그냥 차를 빠뜨리는 사건이 아니라는 걸 벌써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보험 사기 친다는 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놈 신고자 양 씨는 이제 드디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단 신고자 쪽 수사는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남편한테 압축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형사가 그렇다면 왜 이런 부부 그렇죠. 이제 관계가 범행 동기 차지하지. 그렇죠. 부부 관계에 있어서 범행 동기는 경제적인 것이 크겠지만 부부라. 네. 부부는 또 상대 일방을 죽이려면 이유가 더 있어야 돼. 맞아요. 네, 아내를 죽일 만한 이유가 더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부부 관계를 조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네, 어떻게 만났는가 딱 봤더니 그 아내는요 경기도에서 경기도 시흥입니다, 시흥.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남편 만나기 전에. 네. 그래서 2007년도에 그 4월 달쯤에 원치 않은 임신을 아마 하게 됐나 봐요. 경기도 시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근데 이 남편의 애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고향이 강주여서 광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그래도 어쨌든 일자리를 찾아보면서 아이를 혼자 낳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인터넷에서 보모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보모를 구한다는 광고를 낸 게 바로 이 남편입니다. 그 이 남편 이놈은 그 당시 그 2월 달에 2007년도 2월 달에 이혼을 했대요. 그 가정부라로 자기 아내하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15개월 된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 15개월 된 내 딸을 봐줄 사람 보모 구합니다 하는 거를 이 남편 놈이 올렸던 거고. 네. 이제 그 시흥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내려간 아내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고. 네. 예, 남편은 이제 에스파라고 하겠습니다. 그 광주 에스파 조폭이에요. 아유 씨, 자꾸 막 말하려고 안 돼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네.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동거를 시작했고 2007년도 5월 달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바로 했어요, 바로. 네. 4월 달에
내려갔잖아요. 이거 아내 되시는 분이. 네. 그래갖고 보모 됐잖아요. 네. 한 달 만에 둘이 눈이 맞아갖고 동거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5월 달에 혼인신고를 해버립니다. 한 달 만에. 그 남편이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남편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혼인신고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러면 이 여성분의 이 아내를 만나서 이 보험금의 살인을 그럼 꾸몄냐 보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이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 예. 이런 관련된 범행을 그러니까 생각을 했다는 게 계획적이었던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이 남편이 그 2007년 2월 달에 네. 그 아내 되는 분은 4월 달에 내려갔잖아요. 네. 근데 그 2달 전에 이미 이 남편 이거 조폭은 미혼모 카페에다 글을 올려요. 보모 구한다고 광고를 내요. 그러면서 숙식 제공합니다. 네. 대체로 미혼모들이 그 숙식 제공하는 데가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2007년 2월 달에 미혼모 카페에 들락거리면서 보모 구하고 숙식 제공합니다 하는 걸 올렸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냥 보모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미혼모 카페에다가 올렸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특약을 알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임산부가 사망할 시 보험금이 높다라는 걸 이 사람은 알고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미혼모를 찾는 거죠. 미혼모 임신한 상태에서 지금 사정회의에서 어디 가서 날 수도 없고 숙식이 참 해결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미혼모예요. 만약 교수님 정말 아이만 돌봐줄 사람을 찾는다고 한다면 미혼모 미혼모 카페에 갈 이유가 없죠. 보험금이 임산부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높습니다. 네. 태아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태아보험.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태아가 이제 혹시 출산을 못하거나 사산하는 경우 이런 때는 이제 보험료가 환급되거나 위로금이 지급이 돼요. 네. 그 태아보험을 들었는데 아이를 못 낳고 사산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기면 보험료 들었던 거 돌려주거나 아니면 그냥 위로금이 또 지급이 되는 게 태아보험이에요. 그리고 보호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 만약에 보험금이 1억이라면 태아를 위한 보험금 추가로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임산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임산부 사망할 때 보험금은 분명히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이놈이 미혼모 카페에 들락거렸던 걸로 보여요. 보험금 때문에. 그리고 미혼모는 보호자가 사실 없기 때문에 그 보호를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건도 좋죠. 본인 입장에서. 네. 그리고 이제 이 사건도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이 아내를 보험 가입할 때 태아보험 시도를 했어요. 태아보험 시도까지 했는데 어떻게 무슨 사유인지 모르지만 보험사에서 안 받아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2007년 2월 달부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미 미혼모 카페 들락거리면서 임산부를 찾은 거예요. 네. 임산부. 보험금 높은. 혼인신고 아까 5월 23일 날 했다고 그랬어요. 5월 23일 날 했어요. 정확하게. 네. 예. 그리고 혼인신고 뒤에 이제 7일 후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혼인신고 차량을 딱 해놓고 이제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원래 저는 차가 있었던 차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차량을 구입했대요. 세피아 중고차인데요. 네. 이거를 딱 구입해서 아내한테 줘요. 아내가 나 운전 못해. 나 장롱면허야. 그런데 아이 산부인과 갈 때 써. 근데 아내가 그 당시에 그 남편을 봤을 때는 돈도 없어.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데 무슨 자기 그 산부인과 갈 때 쓰라고 그러면서 중고 세피아 차량을 구입을 해서 줘. 그러니까 친정엄마한테 아유 남편이 돈도 없는데 굳이 차를 사가지고 나를 주는 저 사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런 하소연을 한 적도 있대요. 전 하소연보다 엄마한테 엄마 나 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이 이만큼 잘해줘. 이런 얘기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아니 그 정확한 워딩은요. 돈도 없는데 굳이 차를 사준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정확한 워딩이에요. 엄마한테. 그 자기 친정엄마한테 한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요. 이거 어떤 면에서 무서워요. 미혼모 카페에 임산부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높이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미혼모 카페에다가 보모 구한다, 숙식 경호한다면서 대상을 선택해서 끌어들이고 네. 만나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혼인신고 해버리고 혼인신고 하자마자 산부인과 댕기라면서 형편도 어려운 사람이 세피아 중고차를 사서 주면서 운전하라고 시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분명히 그 완전 초보라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운전 못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아내 이름으로 3개의 보험 연달아 가입했잖아요. 보험 수익자는 당연히 저 남편이고 본인이고. 네. 이런 걸 보면 이거를 보면 처음부터 아까 말씀하신 계획적인 정황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범행 당일 날입니다. 6월 6일이죠? 네, 오후 11시, 그러니까 밤 11시에 아내가 엄마한테 전화했나 보다. 네. 남편이 나 강가에서 불러.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러고 통화 후 실종이 실종된 된 거죠?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혼인신고 2주 만에 사망한 거예요. 이 여성분은. 5월 23일 날 혼인신고 해놓고 6월 6일 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의 과정이, 그리고 아마 강가 쪽에서 불렀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친정엄마한테 남편이 강가에서 부른다고 그러니까 더듬더듬 하면서 끌고 갔던 것 같아요. 조사했죠, 이놈? 잡아왔죠? 네. 남편 잡아왔어요? 네, 저 그 워딩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억울합니다. 경찰이 한 사람을 완전히 범죄자로 만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은인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에요. 내가 왜 죽이겠어요? 우리 말 짝짝하네. 네. 근데 이런 거 아세요? 저희가 신문기법을 할 때 직접 부인이 아니라 간접 부인을 하는, 그러니까 부정 표현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안 죽였어요가 아니라 내가 왜 죽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은인이나 마찬가지죠. 네, 난 죽일 이유가 없어요라고 이렇게 자기가 안 죽였어요라는 걸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나한테는 죽일 이유가 없어요라고 돌려서 얘기를 하는 게 저희가 거짓말의 징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아내한테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이라 내 아이를 와서 키워주고 이랬던 사람이라 은인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그런 아내를 죽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 소리야. 안 죽였어요라는 말보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하는 범죄자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정확한 워딩이에요. 걔가 얘기한. 그래서 또 남편을 또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언론사에서. 그랬더니 인터뷰에서 이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나쁜 감정이 있고 그랬으면 보통 화장부터 하고, 아내 화장부터 하고, 남들 다 유골을 그냥 원래 뿌리는 자리에 뿌리라고 했을 때 나는 못 뿌렸어. 못 뿌렸습니다. 그래도 이후에 어찌됐건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제 딸아이 기저귀 갈아주고 딸아이 밥 먹여주고 그랬던 여자인데, 제가 아무려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은인이나 마찬가지였던 사람인데 제가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죠. 요게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경찰이 들이대는 게 신고자 얘기하겠지. 네. 네가 시켰잖아. 목소리까지 다 나오는데. 신고자 그 양씨 교도소 동기예요. 26살 똑같아요. 동갑. 그랬더니 신고자한테 전화시킨 건 맞대. 그거 인정 안 할 수 없잖아. 거기서 쫄지 마. 네. 뭐 이런 얘기 한 게 다 나왔으니까. 근데 신고는 대신하라고 시킨 건 맞지만 살해는 안 했다. 끝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고 관련돼서 살해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경찰에 차량 도난 신고는 먼저 했더라고요. 그러면 가출 신고 전에 차량 도난 신고는 먼저 했어요. 그리고 4일 뒤에 가출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차량 도난 신고 먼저 하고 4일 뒤에 아내 가출 신고한 거예요. 이거 뭐를 말해요, 이거는. 웃기는 놈이죠, 이거. 그리고 그러면서 변명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내가요, 아내 찾으려고 양씨, 그 신고한 사람, 이 사람하고 내가 그 무렵에 강 주변에서 얼마나 헤매고 댕긴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단에는. 그럼 경찰이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나요? 바로 또 신고자 양씨 불러다 물어보죠. 그날 진짜 실제로 6월 6일 날 그 아내 빠졌다는 당신 그 남편하고 같이 찾으러 댕겼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이때부터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사실 없어요. 전혀 차 찾으러 저 친구랑 댕긴 적 없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새끼 거짓말한 거 바로 뽀록 난 거죠. 네. 일단은 아까 도난 신고부터 했던 게 차를 발견하게 되면은 아내도 자연스럽게 발견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저는 나중에 그 아내가 도망간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처음에는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계속 너무 발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 그러면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차량이 발견이 안 되면 보험금 수령 못 한다니까요. 네.
아 이거 기다려도 누군가 신고해가지고 자기한테 거꾸로 경찰에서 연락이 와야 돼 이게. 선생님 죄송한데 어떡합니까? 어렵게 얘기하겠죠. 강에서 우리가 차를 한 대 발견했는데 보니까 아내 되시는 분이 그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전화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는데도 너무 후미진 강가에 차가 빠져 있으니까 누가 본 사람이 없어서 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지가 초조한 거예요 이제. 왜? 빨리 발견이 돼야지 보험금 타는데 강에 쓸려 내려가고 멀리 유실돼 버리면 그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놈이 지가 조급해가지고 보험금 때문에 며칠 기다려도 신고가 안 되니까 본인이 급해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교도소 동기 양씨를 시켜가지고 신고를 한 건데 교도소 동기 놈도 이제 찜찜하니까 처음에 대충 얘기하고 후닥닥 끄는 거고. 네. 그래도 그 다음날도 안 찾으니까 다시 시켜갖고 정확한 위치 가르쳐주면서 이제 이렇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경찰은 일단은 뭐 자백을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범행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구성을 해봤을 때 남편이 미혼모였던 이 피해 여성에게 이제 거처를 마련해 주겠다면서 혼인신고하고. 접근을 하고 혼인신고를 했고 그다음에 수억 원의 보험을 들게 한 뒤에 그렇죠. 유인해서 살해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놈이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시신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있다 보험금 청구했다고 그러는데요. 한계보험사에서는 먼저 돈 받았더라고요. 1억 9천만 원. 1억 9천8백만 원 받았어요. 일단 그건 수령했고 다른 2개 보험사는 아마 계속 지급 보류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받으려고 작정하고 있었겠죠. 네. 이 경찰은 그렇게 추정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강가로 나오라 그런다고 자기 친정엄마한테 전화했잖아요. 강가로 그 유인을 해서 운전 연수 이거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운전석에 아내 앉힌 다음에 시동 켰다가 아직 이제 중립기어 상태에 출발 안 한 상태에서 밀어버린 것 같습니다. 비탈진 내려서 떨어져 강에 빠져서. 그래서 아까 경사도가 있는 곳. 예. 그리고 창문을 앞뒤로 3분의 1 정도 열어놨다고 그러잖아요. 가라앉으라는 소리예요. 가라앉아야지 그 차 문 완전히 꽉 막힌 상태 잘 안 가라앉아요. 한참 걸려요. 근데 교수님 일단은 탈출하려는 흔적이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쨌든 둔기로 때려서 기절을 먼저 시킨 것 같습니다. 둔기로. 그러니까 둔기로 때려서 먼저 기절을 해야지 뒤에 내려서 뒤에 가고 중립기어 상태에서 밀어도 밀리죠. 그 밀 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맨정신이면. 이게 아마 그렇게 경찰은 추정하는 것 같아요. 이거 재판 회부됐었죠? 네. 1심에선 살인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까지 해서 징역 15년이 떨어졌어요. 이것도 너무 싸요. 보험 사기에 살인죄까지 연결이 됐는데도 징역 15년이. 근데 왜 그랬냐면 안에 대한 살해 수법이 정확하게 구중되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살해했는지 수법은 거기 그 범죄 사실에 포함 못 시켰지. 이놈이 끝까지 안 죽였다고만 하니까 불상의 방법으로 죽였다는 식으로 썼겠다. 볼 것도 없이 그죠? 불상의 방법으로 아내를 실신시킨 뒤 승용차 운전석에 앉힌 상태에서 강에 빠뜨려서 살해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게 불상의 방법 때문에 재판부에서 찜찜해가지고 이것이 15년 준 거네. 국가수가 2007년 6월에 최초 부검 당시 아내의 사망 원인을 익사라고 추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에서 나타나는 그 반사 작용에 따른 신체 손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써놓은 거죠. 이거는 범죄가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물에 빠져서 죽은 직접 사인은 익사는 맞는데 운전 미숙으로 만약에 강에 빠지게 된다면 피하려고 하는 어떤 그 조건 반사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손이 다치거나 부딪히거나 한 그런 흔적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손상이 없다. 이거는 이제 범인한테 불리한 얘기예요. 부검이가 얘기한 거. 그런데 다만 머리 우측에 있는 두피 손상을 사후 손상으로 추정을 하는데 사후로 보인다. 죽고 난 이후로 보이는데 사고로는 부자연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밀어서 어떤 식으로 빠져갖고 죽은 구체적인 내용은 말 못하는 건데 그건 말 못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간접적으로 남편이 범인이라는 걸 부검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운전미숙으로 퉁퉁퉁퉁 해갖고 강으로 빠질 것 같으면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거나 무슨 행동을 하면서 몸에 흔적이 남는다. 압박근이나 저 타박근이 남을 텐데 그런 게 없다는 얘기는 이미 의식이 상실된 상태에서 밀렸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부검이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범죄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범죄는 인정이 되는데 우측 머리에 두피 손상이 있었다는 거 요것도 사후 손상 죽은 다음에 혹시 생긴 거라고 추정은 되지만 혹시 이거 저 경찰이 추정하는 대로 때려서 일단 기절시켜 가지고 의식 잃은 상태에서 밀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부검 판단이 또 달라져요. 네. 그 2011년 경찰로부터 타살 의혹 관련해서 서류를 받았대요. 예, 예. 이 부검에는 그 뒤편, 머리 우편. 네, 우편 쪽에 있는 두피 손상이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사망 전에. 그러니까 네. 경찰이 처음에 추정했던 게 맞는 거네. 그러니까 부검이가 말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첫 번째 부검했을 때 그 1심하고 이제 1심 재판부 이제 처음 그 전보다 요번에 그러니까 교통사고 처리될 때 부검이 그 처리하고 네. 이건 달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외력으로 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절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거. 근데 두피 손상이 둔기나 돌에 의한 충격으로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대요. 하지만 사망 전에 발생했던 외상은 맞는 것 같다. 즉 말하면 정황상 타살을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심 재판부가 광주고법인데요. 네.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 네. 그런데 살인죄 무죄 때리면 무죄네요. 살인죄는 무죄고 보험 사기로만 징역 10년을 줬네요. 네. 일단은 2심 재판부에서는 그러니까 살인죄를 무죄로 했던데 이유를 몇 가지 들었어요. 이거 저 반전이에요. 사건 당일 밤에 이 피해자가 어머니와 통화한 시각은 10시 51분이었습니다. 밤 10시. 근데 그 아내의 마지막 위치는 사고로 난 지점으로부터 9km 정도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51분에 엄마한테 엄마 저 남편이 강가로 오라 그래 그러고 전화한 게 51분. 네. 51분에 전화하고 9km 정도 떨어진 데서 지금 저 죽어서 발견됐다는 거죠? 네. 근데 23시 22분 남편이 전화를 한 곳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발신 위치가 화순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사건 현장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31분 동안 아내를 유인해서 차를 빠뜨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리가 좀 있으니까 네. 아내가 밤 10시 51분에 엄마하고 통화한 걸 근거로 해서 9km 정도 되는 지점. 그러면 51분에서 9km 정도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래도 한 10분은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11시 정도로 보자고 쳐요. 10분? 11시? 11시 정도에 그 위치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있었어야지 맞잖아요. 네. 근데 남편은 그 11시 22분경에 화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9km 이게 1분씩 잡아서 제가 12분인데 더 걸리겠죠. 한 15분에서 만약 20분 정도 걸리고 이게 지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남편이 죽이고 사망하고 다 하고 나서 화순까지 31분 만에 갈 수 있냐 이 얘긴데. 네. 봐요. 아내가 22시 51분경에 사건 현장 9km 전에서 네. 전화했죠 엄마한테. 네. 그리고 9km로 가면 한 10분 걸린다 칩시다. 네. 그러면 23시경이 되잖아요. 네. 그럼 23시경이 되면 그때부터 남편이 아내를 죽여서 다 처리하고 차를 타고 날아가고 화순에 1분경에 화순에 있어서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한 30분 사이에 이게 다 가능하냐 이 얘기거든요. 2심 재판부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뭐 현장 검증까지 해봐도 이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다 해가지고 살인죄는 무죄, 보험사기하고 보험사기 미수죄는 유죄. 그러면서도 무슨 보험사기 10년이나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2심 재판부도 살인 같긴 한데 네. 증거는 없으니까 살인죄는 안 줘도 보험 사기로 입 먹으라고 그러고 10년 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2심 재판부 얘기가 틀린 거는 아니에요. 아니,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51분에 아내가 남편하고 22시 51분경에 자기 엄마한테 통화했죠. 요 위치에서 9km 떨어진 데서 죽었으면 9km 진행했겠죠. 그러면 51분부터 9km까지 가는 거를 10분 잡는다고 쳐도 23시예요. 23시에 여기 있을 때 남편이 기다리고 다 죽였어. 23시경에 죽이고 싹 물에다 빠뜨리고 밀고 다 정리하고 여기서 차를 타고 본인은 화순으로 날아가. 11시 22분. 그죠? 네. 11시 22분. 그러면 너무 시간이 짧다는 거죠. 죽이고 화순까지 가는 거리를 계산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2심 재판부는. 근데 저는 한 가지 여기서 재판부가 관가한 게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다면은 일단 첫 번째는 남편이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 휴대폰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신 위치라는 거는 본인이,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러니까 2007년 07년만 해도 이게 수 발신 위치를 아예 위치 추적처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내가 전화를 걸었을 때 걸었다니까. 네, 위치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 그 핸드폰을 갖고 다른 데서 전화를 걸 수도 있잖아요. 남편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인한테 그런 가능성. 남편이 화순에서 23시 22분에 걸은 전화는 다른 사람이 걸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 정도는 경찰에서 했을 것 같아요. 그거 정도는 여기에서 걸었던 그 시간대, 여기서 걸은 거 요 정도는 계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건 명백한 거는 경찰 입장에서는 23시 22분경에 화순에서 남편이 누구하고 통화한 거, 아마 통화를 했다면 받은 상대방들에도 조사했을 거예요. 남편이 걸은 거냐, 다른 사람이 걸은 거냐 했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걸은 게 명확하니까 23시 22분을 남편이 화순에 있는 걸로 인정을 했겠죠. 아, 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반드시 한 겁니다. 저는 왜 이게 좀 의아하냐면 4년 후에 이루어졌던 조사잖아요. 그래서 그게 명확하게 기록이 아니죠. 23시 22분경에 뜬 거는 4년 뒤에 조사한 건 아닐 거예요. 기초조사를 나주경찰서 형사계에 있을 때 그 남편을 150% 의심해가지고 통화 목록이나 이런 건 다 해놨었어요. 이 담당 형사가. 그러니까 그 기록은 맞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제 사건으로 우리 후배들이 못하고 정리를 해도 통화 내역 기록 같은 거 조회는 얼마 정도 되면 다 삭제돼 버리잖아요. 통신사에서. 그러면 못 받아요. 네네네. 제가 엄양 사건 수사하면서도 통신 기록만 가만히로 아마 몇 메타 될 거예요. 그거 제가 전부 다 모아서 그대로 놔두고 나왔어요. 나중에는 그거 못 받으니까. 그런 것처럼 해놨던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대법원에서 갔지만 대법원에서는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자, 1심에서 유죄 났지. 네. 2심에서는 이제 그 살인만큼은 무죄 내고 보험 사기로 10년을 때린 거예요. 당연히 상고 들어갔겠죠. 네. 상고 들어갔더니 대법원에서 읽어보더니 파기 환송했어요. 야, 2심 말이야. 니네들 심리 부족이야. 그 빠꾸시켰어요. 광주고등법원으로 2013년 8월 1일 날 빠꾸시켜서 다시 조사해봐. 네. 살인죄가 무죄라고? 그건 말 안 돼. 다시 해봐. 그러면서 보냈는데 그때 이제 보낸 이유가 대법원에서 보낸 이유는 뭐냐면 현장 검증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범행 시간대, 범행 시간으로 추정되는 시간대, 그건 밤 시간대죠. 그 시간대에 니네 현장 검증해갖고 31분을 계산한 거야? 아니면 판사가 일반적으로 그 일과 시간에 나가갖고 거기서부터 화순까지 31분 만에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 거야? 그랬더니 판사가 일과 시간대에 나가서 측정을 한 거예요. 밤 시간대에 차 하나도 없이 달려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본 거예요. 대법원에서는. 그래서 범행 시간, 추정 시간의 교통량이 오후에 진행됐던 현장 검증 당시보다는 훨씬 아마 빠르실 거다. 날아갈 수 있다. 충분히 차 안 막히니까. 니네 판사, 2심 판사 니들은 오후에 나가갖고 통행 차량 몰리는 시간대에 계산했지 않냐. 화순까지 거리를, 시간을. 그러니까 그거 다를 거다. 그리고 과속으로 니 달리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빠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2심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했어요, 이제는. 밤 11시 때. 밤 11시 때 현장,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부터 화순까지, 가는 시간을 해보니까 가구도 남아요. 밟아버리면.
그래서 다시 살인죄를 2심에서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징역이 15년 선고가 되는 거예요. 다시 1심 때처럼. 네. 남편 같은 경우 법정에서 살인을 부인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할 동기가 충분하고 범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시신을 발견한 지점을 특정했잖아. 네, 그리고 신고 사실 자체를 은폐했던 것으로 봤을 때 계획적인 살인으로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보모 구인 광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혼인 신고, 보험 가입, 살인의 실행 행위 요 네 가지잖아요. 보험 구인 광고 내 가지고 들어오니까 혼인 신고하고 혼인 신고 하자마자 보험 들고 그다음에 죽이고 그다음에 사건 발생 장소 다시 누구 시켜서 신고해주고 보험금 수령하고 네. 청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는 이건 그 가능성 절대 없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20대 중반의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서 이거 맞는 얘기예요. 혼자서 일부러 운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갈 가능성 매우 희박하다. 네. 또 있죠. 네, 핸드폰 통화 기록과 법정에서 잦은 진술의 번복, 친구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한 뒤 목소리, 성형까지 한 행적 등을 종합해 보면 남편은 사고 현장에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겁주니까 목소리 성형 수술했대요. 양 씨는 성형 수술하고 시켜가지고. 했대요. 실제로 했대요. 성형까지 한 행적 등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재판부 판결문에. 남편의 범행은 거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당시 임신한 상태의 아내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임신한 상태의 아내는 보험금 많이 받으니까 유족의 충격, 보험회사 피해 회복이 안 됐대요. 이 새끼 1억 9,800 받은 거 토해내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 신고자 양가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신고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름대로 나중에는 경찰이 적극 협조했어요. 그렇잖아요. 같이 수색했다고 그러는데 수색한 적 없다. 나 그거 안 하면 우리 가족도 죽인다고 그래갖고 내가 할 수 없이 허위로 신고했다 등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징역 1년 6월에 처해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재판 과정이 아주 반전에 반전이 이루어졌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게. 네. 이거는 조직폭력배. 야, 근데 이렇게까지 조폭이 머리를 쓰네요. 뭐 조폭이 머리가 네. 없다는 뜻은 아닌데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생각을 했다는 게 와 이거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나주경찰서에서 근무하던 형사가 그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 그죠? 만약에 이 사람이 끈을 놨었으면 조폭 명단에서 남편 이름 발견됐어도 그냥 그러고 넘어갔으면 이 사건은 해결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아마 형사가 가슴속에 빚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본인이 생각할 때 150%였다고 그래요. 이건 분명히 이거 죽인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입지일 것 같아. 입지. 나주서에서 근무할 때는 상당히 쫄병했을 것 같아. 의심이 가도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4년 정도 지나서 이제 광주 서부서, 어떻게 보면 나주에서 광주 서부서로 부서가 옮겨질 정도면 상당히 유능한 친구예요. 그래서 시골 지역에 어찌됐건 도시로 진출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어느 정도 위치가 생기고 하니까 이게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일선서에서 경계할 점이에요. 그 쫄병들이 얘기하면 야식해 조용히 해 이런 식으로 뭉개는 경우 많잖아요. 의혹 제기하는 거 쫄병이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요 그러는데 야 인마 네가 뭘 한다고 시켜 뭐 이런 식으로 귀담아 듣지 않고 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렇게 1차 끝났던 것 같은데 이 나주 형사가 광주 서부서 가가지고 조폭 사건 수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요거 물고 들어가서 해결했다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져요. 경찰 내부에서도 이거 좀 생각해봐야 돼. 네. 드등강 임산부 살인 사건 그래도 4년 후에라도 해결이 돼서 다행이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고요. 그 남편도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징역 15년 사실 살인죄 인정받고 했을 때
그 정도밖에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방법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불상의 방법이에요. 명확하게 제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유죄가 선고가 됐다라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013년 8월 1일 날 15년 받았으니까 15년이면 2013년 언제 나오나? 이거 2028년에 나옵니까? 네,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2028년도 그럼 지금 2021년이죠. 한 8년 남았나요? 7년? 8년? 7년 정도. 얼마 안 남았네. 이 사람 좀 이거 두 사람 죽인 거예요. 그죠? 태아까지 포함해서 임신 5개월에 태아까지 포함해서 두 사람을 죽인 건데 반성 많이 하고 개과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편은 성이 박씨입니다. 박씨. 네. 네. 오늘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어요.